9.19 군사 합의가 철회되면서 북한이 이제 군사 분계선 근처에 무력 전진 배치를 한다. 뭐 이렇게 대대적으로 발표하기도 했어요.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위협적인 수준인지 이 북한의 무기 체계 과연 어떨까요? 아니 오죽하면 세계 2위의 군사 강국도 북한 무기 못 얻어서 쩔쩔매지 않습니까? 이번에 포탄과 미사일을 북한으로부터 받아가기 위해서 북한하고 가까워진 건데 재래식 무기의 그 준비 태세와 어떤 후속 군수 지원 능력에 있어서 북한은 엄연한 군사 강국이다. 약간의 과장을 덧붙이자면은 이게 미국에서 나온 CSIS나 랜드 연구소 보고를 기준으로 하면은 공식적으로 북한은 포병력에 있어서 세계 3위로 돼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허수가 좀 상당히 있다고 봐요. 구형 노후화된 어떤 그 포병 전력까지 다 포함된 거기 때문에. 그러나 형식적이지만은 세계 3위의 포병 전력이라고 분명히 그 미국 보고서에 나와 있고, 재작년부터 김정은 위원장이 군수공업 그 생산 공장 이런 데를 굉장히 많이 시찰해서 생산을 독려하면서 특히 작년의 경우에는 그 군수공업의 일꾼들, 이게 북한의 제2 경제권이라고 그러거든요. 거기서 초대형 방사포를 개발해가지고 증정식을 가졌다. 30문을 인민군에 증정을 하는 그 증정식에 김정은 위원장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을 나왔는데 거기서 쓴 논문이 현대전에서 포병력에 대하여. 포병이에요. 요즘 그러고 보니까 나폴레옹 영화가 개봉했는데 나폴레옹이 포병이죠. 그래서 이 최근에 초대형 방사포 또는 기존 자주포의 그 포탄 성능 개량이 이게 사거리 연장탄이라 그래서 대개 40km까지 나가요. 이 사거리를 늘리는 거죠. 그 다음에 포탄에 GPS 유도 키트를 달아서 정밀하게 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성장이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북한이 드론을 또 지금 눈을 뜬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에 우리가 5대가 넘어왔을 때 못 잡았잖아요. 이런 무기들이 전방에 배치되거나 증강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난달에 북한에서 우리가 군사합의 무력화하니까 북한이 이제 신형 장비를 증강 배치하겠다 이런 발표가 나왔던 걸 봤을 때 앞으로 어떤 그 북한의 재래식 포병 전력 위주로 해서 전진 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건 우리 서울의 방어, 수도권 방위에 있어서 가장 지금 중요한 현안입니다. 안 그래도 이게 국회인가 국감에서 한번 나왔던 이슈인 것 같긴 한데, 북한의 장사정포 16,000발이 뭐 동시에 대한민국을 타격하면은 이걸 과연 우리가 잘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질문이 한번 나왔던 것 같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 아니 그런데 이게 이런 대량의 포탄 사격이 있을 때 이번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잘 보셨겠습니다만은 못 막거든요. 이스라엘은 이제 아이언돔이라 그래가지고 여태까지 하마스가 쓴 로켓을 거의 다 요격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동영상 하나 유튜브에 있는데, 결혼식장 파티에서 하객들이 맥주를 마시면서 베란다에 나와가지고 하마스가 발사한 로켓탄을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요격하는 거를 밤에 맥주 마시면서 보는 장면도 나와요. 마치 약간 폭주 터지는 걸 본 듯이. 그래서 거의 철벽 방어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거는 10발, 20발, 많아야 100발 쏠 때 얘기고, 이번에 하마스가 5,000발을 쐈어요. 맞아요. 아무 소용없어. 아이언돔이고 뭐고 아무 소용없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작은 전쟁을 갖고 자만을 한 거야. 우리가 지금 북한의 포병에 대해 가지고 방어를 한다는 건 저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서울은 넓고, 거기에다가 하마스보다도 북한 포병은 비교가 안 되는 양적, 질적 우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한국형 아이언돔을 지금 우리 군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그거 개발해서 언제 나올지도 모를 뿐더러 나온다 할지라도 그걸로 북한의 포병을 로켓포를 다 방어하려면은 이게 이제 제가 국회의원 할 때 계산을 해봤는데 서울의 절반을 아이언돔 포대를 배치해야 방어가 돼요. 불가능하네요. 그러면 절반을 다 배치하고. 서울의 절반을 어떻게 떼줘. 그러니까요. 그리고 천문학적 재원이 소요되거든요. 그거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방어가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군이 그 북한하고의 포병 대화력전이라고 하는데 이 기본 개념은 뭐냐 하면은 북한의 로켓포가 그 날라올 때 대포병 레이더 ANTPQ라는 대포병 레이더로 이걸 갖다가 포착하면 날아오는 포물선의 속도와 포물선의 궤도가 계산이 돼요. 그래서 발사 위치를 잡아가지고 그 위치에 우리가 미사일이나 전투기에서 쏘는 그 제이담이라고 하는 합동 직격탄, 막 갱도를 뚫고 들어가는 이런 거나 아니면 우리 자주포를 발사해서 그 포를 발사한 원점 타격을 하는 게 기본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초기에 몇 발은 얻어 맞아야지 그 대포를 마비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초전에는 불리한 것이죠. 우리 서울이 휴전선 가까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방어 개념이 돼 있지, 이렇게 요격 개념으로 돼 있는 게 아니에요. 16,000발을 공중에서 동시에 어떻게 요격합니까? 1시간에 떨어질 수 있는 수량이 16,000발이에요. 맞아요. 네. 근데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는 게, 그 북한의 장사정포가 로켓포가 위협적인 건 사실이지만은 대부분 탄두 중량이 작아가지고 대부분 아파트 벽을 뚫질 못합니다. 그래요? 그건 일부 소수의 그 포탄의 경우에나 이제 위력이 강한데 지금까지 전방에 배치된 북한의 장사정포는 우리가 잘 대피하고 대비만 하면 피해는 있겠지만 그렇게 공포스러운 존재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대구경 방사포나 신형 무기가 배치되면 그때 문제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건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포착해야지 무조건 불바다, 무조건 뚫리면 다 죽는 걸로 이렇게만 너무 비관적으로 인식할 필요는 없다. 그 점 강조해 드립니다. 우리나라도 잘 이런 걸 요격하기 위해서 한국의 아이언돔이 100% 방어는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방어 체계를 갖춰가면은 막을 수 있는다든지 아니면은 발사했을 때 또 거기를 타격한다든지 그런 전략을 쓸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포병이 거의 다 전방에 전진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추세가 뭐냐 하면은 조금 탐지가 어려운 게 산의 후사면 네, 주로 배치가 돼서 보이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전쟁 때는 이게 갱도를 통해 산 앞쪽으로 나오는 겁니다. 후사면에서 앞쪽으로 이동해서 발사하고 다시 은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탐지가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렵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갱도를 뚫어서 나오려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건설공사도 엄청나게 해야겠지만 이 갱도 운영하는 포가 습기가 잘 찹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 말처럼 그렇게 신기한 건 아니에요. 갱도 같은데 포와 포탄은 성능이 습기에 금방 저하되거든요. 그렇겠네요. 그게 통풍이 안 되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갱도 안에 은폐된 것은 가끔 이렇게 꺼내서 말려줘야 돼요. 정비를 자주 해줘야 되고. 그런 게 이제 우리 정보 활동에 포착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만만치 않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게 너무나 극대화된 엄청난 위협이다 그렇게 느끼는 것도 약간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특별히 현재 와가지고 더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 우리 안보에 너무 좀 공포나 이런 감정적인 걸 개입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면서 또 그에 맞게 대비를 하는 거지. 세상에 완벽한 대비라는 건 없어요. 그렇죠. 네, 그건 환상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가장 크게 당면한 적은 북한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북한과 약간 공군력 비교 관점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그 정도로만 해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비교도 안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게임이 안 돼요, 북한은. 북한은 네. 게임이 안 되고 특히 장비도 장비지만 조종사가 우리나라 조종사가 그러니까 이 항공기 조종이라는 거는 조종한 시간만큼 그 기량이 늘도록 돼 있어요. 우리나라 조종사들이 이거야말로 진짜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제가 보는데 우리나라 조종사들이 500시간을 예를 들어서 조종을 한다. 그러면 대략 대위 고참쯤 돼요. 중참이나 고참. 북한은 평생 가야 500시간 조종해볼까 말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시간도 안 되고 그다음에 항공기가 북한은 900대인가 있는데
이거 미그 23 그것도 오래된 거거든요. 그거 50대인가를 제외하고는 다 그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전투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장비도 그렇고 기량 면에서도 그렇고 우리한테는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에이스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왜 그 전투기 에이스라 그래가지고 2차 세계대전 때 뭐 6대인가를 격추시키면 에이스가 되고 뭐 그런 건데 지금 오늘날에는 4대인가 이렇게 격추를 시키면 에이스가 되는데 아마 북한하고 우리가 싸우게 되면 우리나라 조종사들은 전부 다 에이스가 될 거예요. 그런데 북한을 무시하지 못하는 게 왜 그러면 북한이 이런 구형 전투기들을 유지를 할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야 혹시 쟤네들이 가미가제처럼 자살폭탄처럼 그래서 옛날 2차 세계대전처럼 자기네 조종사들한테 동무 뭐 민족을 위해서 장렬히 희생하셔 뭐 이래가지고 비행기에 폭탄 2개 싣고 기름 잔뜩 넣고 우리나라 기지에 달려들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차피 미사일도 쏘고 비행기도 날리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한두 대라도 도착을 하면 골치 아픈 거고 혹시라도 그 비행기 안에 화학무기라든지 그 화학무기라는 거는 신경작용제가 있고 뭐 생물학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경작용제나 이런 그 질식 하는 이런 호흡기 이런 거를 해서 비행장을 오염시킴으로 해서 비행장의 운영을 못하게 하는 게 있어요. 혹시 그런 목적으로 쓰려고 하는 게 아닌가. 또 실제로 북한이 기존의 항공기를 무인화해가지고 한다는 그런 소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끝까지 무시하면 안 된다. 북한은 비행기 활주로도 지하로 만들었어요. 그 스타워즈에 왜 나오면 왜 산에 이렇게 활주로가 휙 나. 그쪽은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하마스가 뭐 지하 땅굴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확실히 좀 군사력은 비교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좀 긴장을 하고 있어야겠네요. 어떤 식으로 이제 공격해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중국과 대만의 전쟁이 일어나면은 많은 군사학자들이 그 약간 중국이 이 주한미군의 참전을 방해하기 위해서 북한을 이용해서 약간 남침을 할 것이다. 그런 전망을 하기도 하거든요. 뭐 최근에 약간 하마스도 급작스럽게 또 이스라엘을 공격한 그런 사례도 있고 갑자기 그렇게 북한이 남한을 침공하면은 우리 군은 잘 막아낼 수 있을까요? 우선 북한이 중국의 사주를 받아서 남한을 공격할 그런 시대는 저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하고 대만의 어떤 사태가 벌어지면 아마 북한 입장에서는 좋은 여건이라고 생각해서 특히 이제 뭐 주한미군이 다른 데로 전환이 된다든지 또는 우리가 뭐 다른 데에 또 관심을 갖게 된다면은 그런 그 모험을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그런 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막아낼 수가 있는데 지금 뭐 북한이 했던 그 지뢰 도발 또 천안함 공격 또 연평도 포격 이런 것들은 사실은 사전에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했을 때 북한에 응징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적절한 선에서 응징하는 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우리하고 포격전을 하면 결국은 누가 더 많이 손해봅니까? 일단 피해는 북한이 많이 보겠죠. 그런데 네. 북한은 북한에는 롯데타워 같은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초현대식 건물이 하나 무너지고 북한은 100년 된 건물이 하나 무너지면 우리가 더 손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저도 그 북한을 하여튼 속 시원하게 혼내주고는 싶은데 이게 영원한 과제예요. 그래서 북한이 이제 요거를 악용을 해서 이제 이러는데 이러다가 걷잡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날까봐 저로서는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저도 이제 민간인이 됐으니까. 네네. 그리고 더더군다나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너무 과신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엉뚱한 과신을 갖고 그런 그 도발을 하지 않을까. 북한이 도발을 하는 경우는 남남 갈등을 조성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보복을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세 번째는 대화하고 싶을 때도 도발을 해요. 그러니까 긴장을 조성해서 우리로 하여금 야, 왜 그렇게 난리야? 라고 말을 걸게끔 하는. 그러니까 초등학생. 그렇죠. 똑같죠. 네네네. 그래서 그런 성향이 있어서 우리가 이게 굉장히 하여튼 곤란한 그런 상황에 있어서 하여간 속 시원히 때려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여태까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답은 하여튼 북한이 우리한테 함부로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약간 국감에서도 나온 이슈 같긴 한데 북한의 그 장사정포 이게 16,000발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뭐 대한민국을 타격하면은 우리 군은 이거 잘 방어할 수 있을까요? 정확한 숫자는 뭐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요. 장사정포가 한 300여 문 있고 걔네들 다련장이라고 그래서 로켓이 있어요. 그래서 뭐 시간당 10,000발을 쏠 수 있다. 뭐 이렇게 단순 계산으로 네네. 이렇게 나오는데 통상 이제 장사정포 같은 경우에 1분에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뭐 3분의 1발을 쏘든가 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300문이 있는데 3분의 1발이고 1시간이면은 뭐 한 문당 20발이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얼마 그다음에 다른 장 몇 발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 중에서 몇 발만 떨어져도 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파편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폭압 효과가 있어요. 폭발이 일어나면서 나오는 압력. 우리 인간은 소리로 듣는데 거기서 오는 압력으로 인해서 우선 창문이란 창문이 다 깨져요. 그리고 화재가 날 확률도 높아요. 그러면 화재가 한 군데 나면 모르지만 서너 군데만, 그러니까 뭐 1시간 동안 10,000발이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단 100발만 떨어져도 그 중에서 뭐 한 5발만 불이 난다고 하더라도 뭐 차량을 맞으면 차량이 폭발하면서 불이 날 거 아닙니까? 그 불이 또 옆으로 번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등등. 그다음에 유리창이 다 깨지고 또 거기에 따른 통신망이 두절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거는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언돔 같은 그런 최후 방어 무기가 있어야 된다, 소용이 없다 이런 논쟁이 많은데 제 생각에는 발전시 에너지, 전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전소들, 그다음에 발전을 위한 뭐 그 시설들, 병원, 이러한 그 시설들의 문화재도 저는 보호할 가치가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건 우리 한국 사람의 영혼이기 때문에 이런데 교통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데에는 아이언돔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이언돔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 레이더하고 이제 미사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늘을 보고 있다가 이 탄이 날라오면 지가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래 방어하려고 하는 곳이 아니면 그냥 떨어지게 놔둬요. 그리고 자기가 방어하려고 하는 데에는 2발씩 쏴서 격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주로 이제 뭐 한강 한가운데
탄이 떨어진다. 그러면 그거 굳이 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는 밀집돼 있으니까 서울을 다 방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런 위협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북한이 핵무기 이전에 화학무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신경작용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만약에 그런 그 신경작용제나 또는 그 머스터드 가스라고 그래요. 1차 세계대전 때 썼던 그런 거. 그런 화학무기를 쓰거나 하면은 피해가 이거 뭐 몇백 발로도 큰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탄저균도 있고. 그래서 북한이 그동안 참 우리한테 몹쓸 준비를 많이 해왔어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우리가 이렇게 세부적인 것까지 생각을 좀 등한시했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는 그런 것까지도 좀 신경을 써서 전 국민이 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안보에 좀 이렇게 관심을 안 갖는 이런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안보에 대해서도 관심 갖고 제가 늘 주장하는 거는 민간인이 전쟁을 상상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지진을 대비해서 각자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9.19 군사합의가 철회되면서 북한이 군사 분계선에 이제 무력 전진 배치 뭐 한다고 아까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과연 어느 정도 좀 우리한테 위협이 될 수 있을지 북한의 무기 수준 어떨까요? 북한 무기 수준은 핵을 빼면, 근데 핵은 핵 있는 국가와 재래식 무기를 가진 국가는 비교 대상이 아니죠. 핵 있는 국가가 무조건 이깁니다. 네네. 그 뭐 중국에 가령 뭐 핵이 없고 뭐 북한에 핵이 있다 그러면 전쟁하면 북한이 무조건 이기는 거죠. 그래서 이 군사력 비교를 말했을 때는 우리가 핵을 빼고 얘기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네, 그래서 핵은 빼고 얘기하겠습니다. 네. 항상 뭐 이러면 댓글들이 북한은 핵 있잖아 이러는데 핵을 변수로 하면 사실 우리가 군사력에다가 돈을 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핵 만들면 끝인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재래식 무기 가지고 얘기하는데 북한에서 뭐 갖고 있는 재래식 무기가 쓸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뭐 근데 우리 연평도 때 봤지 않습니까? 뭐 포탄 날아오다가 절반이 바다에 쳐박고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최정예 부대를 골라서 쐈는데 아니 무슨 건물을 맞추라는 것도 아니고 12km 당연히 사정거리 아닙니다. 앞에 있는 섬을 하나 맞추라고 했는데 그것도 못 맞추고 180발 쐈는데 90발이 바다에 떨어졌거든요. 그 정도 수준인데 물론 이건 포탄 문제가 큽니다. 포탄을 생산해 놓고 이게 포탄은 온도 습기 보장을 잘 해줘야 됩니다. 근데 전기가 없으니까 뭐 습기 다 찼으니까 장약에 습기가 찬 거예요. 지금도 아마 그럴 겁니다. 전기가 없어요. 그래서 신형 무기가 우리가 뭐 열병식 매년 하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나왔을 때 보면 쓸만한 게 있습니까? 없단 말이죠. 그 이상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갑자기 뭐 미국의 정찰기 뭐 프레데터 닮은 뭐 그런 무인기도 북한에 공개했는데 껍데기는 만들 수 있는데 과연 성능이 얼마 나오냐. 미국의 그런 정찰기는 비싸요. 우리도 뭐 글로벌 호크 이런 거 하나 사오면 3억 달러 이상 줘야 될 겁니다. 그게 그만큼 안에는 최첨단 반도체 고도의 기술력인데 북한은 뭐 인공위성에도 1번째 우리가 인터넷에서 살 수 있는 카메라를 다는 나라가 그 무인기가 제 성능 나올까 싶습니다. 물론 전번에 그 서울 상공 한번 날아왔다가 우리가 난리가 난 적이 있죠. 맞아요. 네. 네. 근데 그거를 우리가 대비를 안 해서 그렇지 그게 뭐 신형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솔직히 여기도 우리가 마음 먹으면 대학생들이 1,000만 원이면 평양 찍고 오는 무인기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부품 중국에다 사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맨날 유튜브 나오는 게 김정은 뭐 없어지면 통일되지 않습니까? 김정은 목숨값이 저는 3,000만 원이라고 말합니다. 왜? 평양 좌표 맞추면 적어도 그 정도까지 그것도 뭐 직선 날아가는 게 아니고 직선 날아가면 여기서 법에 저촉되거든요. 서해를 이렇게 꺾어가지고 남포 쪽으로 평양 날아가면 북한은 잡을 능력이 없습니다. 북한이 갖고 있는 탐지기가
70년대 러시아에서 소련에서 들여온 탐지기인데 뭐 배 무슨 17, 배 19 이런 식으로 배로 나가는데 그게 고공용이 있고 그다음 저공용이 있는데 저공용 이 무인기는 워낙 낮으니까 탐지를 못 해요. 그럼 김정은이가 명절 때 10병씩 나왔는데 거기다 폭탄 한 두세 개 달고 들어가서 주석단에 냈다 꽂히면 김정은 죽지 않습니까? 밤이니까 육안으로도 확인 안 되고 김일성 광장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육안도 확인 안 되고 소리도 확인 안 돼요. 뒤에 와서 꽝 터뜨리면 김정은 죽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3천만 원. 누구나 한국에서 마음 먹으면 김정은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드론 날아왔다 해서 와 되게 신형이네? 절대 겁먹을 필요 없죠. 우리는 그런 거 뭐 찍어낸다 그러면 사실 100만 개도 찍어낼 수 있는 나라인데 안 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신형이 옛날 뭐 고물포가 있겠고 뭐 전차는 넘어올 일이 없어요. 워낙 고장이 작고 하니까. 그리고 군용기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1980년대 러시아에서 소련에서 만든 미그 29가 가장 최신형입니다. 근데 그건 너무 낡아서 우크라이나에서도 가장 성능이 낮은 전투기가 미그 29 뭐 이렇게 꼽히거든요. 근데 북한이 그게 한 14대 정도밖에 없고, 그리고 러시아제 군용기는 발동기 엔진 수명이 극단적으로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F-16, F-15 하면 한 7,000시간, 8,000시간 가동되거든요. 러시아 초기 모델은 400시간입니다. 400시간.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30년, 거의 35년 굴렸으니까 진짜 행사용으로 예, 1년에 한 번 정도는 나라는 갈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뛰어보는 수준이지 그거 가지고 작전할 능력이 없고, 김정은이 가면 그것만 보니까, 그래서 미그 29 가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단해간 비행기, 김정일이 단해간 비행기, 김정은 이만한 빨간 간판이 3개씩이나 붙어 있죠. 가면 볼 게 그거밖에 없단 말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23, 21은 이게 59년도, 60년 초반에 나온 비행기 모델입니다. 환갑 지났어요. 저는 날아다니는 게 신기하고, 그래서 북한의 뭐 공군 전력도 완전히 볼 것 없고, 해군 같은 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공군보다 더 처참하거든요. 그래서 해군 같은 거, 공군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나라 경제력이 반영되는 겁니다. 우리 비행기 하나 사와도 지금 몇 천억씩 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우린 돈이 있으니까 사오는데 북한은 사올 돈도 없고 개량할 돈도 없어요. 그래서 신형 무기체계 갖다 놓는다? 뭘까? 저는 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신형이 없고 다 고물밖에 없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과 대만의 전쟁이 일어나면은 많은 군사학자, 지정학자들이 주한 미군을 참전을 저지하기 위해서 북한이 약간 남침을 할 것이다, 그런 전망을 많이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그렇고 갑작스럽게 이제 북한이 남침을 한다면은 우리 군이 잘 방어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잘 방어를 하고 남침을 못 할 겁니다. 아니 뭐 게임이 돼야 뭐 남침을 하든지 말든지 하죠. 요즘에 뭐 우리가 북한이 도발에 당했던 전례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몰래 와서 뒤통수 치면 아무리 뭐 타이슨이나 이렇게 권투 황제 이런 사람도 표도로 격투기 뭐 이런 길 가는데 갑자기 뒤통수 탁 때리면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 뭐 어쩔 수 없는데 돌아서서 그 다음에 혹은 뭐 앞에서 야 이제부터 내가 싸우자 이러면 게임이 안 되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중국을 엄호하겠다 해서 전쟁을 일으킬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그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물론 도발은 할 수 있겠지만은 남침은 이게 전쟁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 전쟁 일어나면 우리는 김정은 제거가 첫 번째거든요. 그 내가 죽을 판인데 그럼 위험한 모험을 하겠습니까? 우리 한반도에서 최고의 부자가 누굽니까? 이재용 아니고 네. 김정은이죠. 북한 다 지 겁니다. 지 거에다가 뭐 돈은 얼마 없지만은 이재용보다 없을 거예요. 그런데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뭐 북한의 미녀들 다 지 거고 옛날 왕처럼 살고 있는데 굳이 그런 걸 모험을 해서 그걸 버리겠다고 할까요? 저는 안 한다고 봅니다. 그 하마스가 이제 이번에 이스라엘 공격할 때 막 네. 로켓 수천 발을 막 쐈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그거를 대비를 해서 약간 이게 약간 국감에서 좀 나왔던 장면인 것 같긴 한데, 북한의 장사 정보 16,000발 이게 동시에 대한민국을 타격을 하면은 우리 군은 이걸 잘 방어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건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국방부는 네. 항상 북한의 위협을 엄청 부풀려서 얘기합니다. 엄청 무서운 존재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뭐 그 군사 정책에 사실 보면 이 빙산에 비유하면 위에 조금만 보이지 않습니까? 밑에는 이만큼 큰데 우리는 그렇게 군사 정책을 펴니다. 조금만 보이고 될수록 많이 챙겨두려고 하고 있고, 근데 북한은 밑은 요만한데 이렇게 위는 엄청 부풀려 보이려고 하는 그런, 무시 안 당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 16,000발이라는 얘기는 북한이 모든 포도를 전방에다가 배치해놓고 1시간 쏴야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서울까지 날아올 수 있는 장사정포가 우리가 다 갱도 구멍 다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뭐 그건 수십 년 봐서 잘 압니다. 360문, 그러니까 그 북한에서 대구경 포라고 하면 뭐 52mm입니다. 우리는 155mm인데 북한은 152mm 이상의 포를 말하는데 그 포가 350문. 근데 이 발사 속도가 후졌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K9 뭐 비슷한 포가 있지만은 뭐 순간에 15초에 뭐 3발 쏘고 1분에 뭐 6발 쏘고 뭐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자동 장전되고. 북한은 다 수동이에요, 몽땅. 그러니까 포사격 분당 2발을 쏠 수 있겠나 싶은데, 제가 제가 포 예비역 장교지만은 그 대구경은 제가 안 달아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포들이 분당 2발씩 뭐 쏴서 360문이 한 20발씩 쐈다 그러면 한 7,000발, 그 다음 방사포 계산해서 뭐 이래서 나온 계산이지만은, 그거는 그럼 1시간 동안 우리가 북한이 포 쏘는데 손가락 빨고 있겠습니까? 잘 쏘네 하고 이렇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북한의 선제 공격을 대응하기 위해서 들인 예산이 몇십조입니다. 그걸 가상해서. 그러니까 북한이 전면전쟁 한다고 하면, 가령 갱도에서 포도를 다 꺼내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 방해를 딱 해가지고 교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뭐 몇 초 내에 이루어지진 않거든요. 우리 정찰 위성 정찰기 다 내리다 봅니다. 쟤들이 포 다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다 좌표를 갖고 있거든요. 딱 보고 있다가 쟤들이 그건 대통령 결심이지만은 임박했다고 하는 경우에 우리가 선제 공격도 가능합니다만, 그건 대통령 결정 사안입니다만, 초탄이 발사됐다 하는 순간 우리는 동시에 발사하는데, 우리가 발사할 수 있는 게 뭐 포도 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저 현무 4 같은 경우는 한 발에 살을 다 메어버리는 그런 미사일 있지 않습니까? 현무 포도 들여다보고 있고, 아파치가 들여다보고 있고, 공군이 뜨고 해군이 다 보고 있으니까 북한은 첫 발을 쏘고 1분 안에 그 포진지가 아마 우리 포탄 한 10발씩 맞을걸요? 없어집니다. 걔들은 포 한 발 쏘고 달아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대응이 이렇게 잘 돼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1분 동안 쏠 수 있는 초탄을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1분 동안에 반격 안 받고 쏜다고 가정하는 경우에 한 3,000발은 쏠 수 있겠다,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3,000발이 날아오면 그게 뭐 목표에 정확히 떨어지겠습니까? 북한의 그 포사격 명중률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북한의 포탄이 날아오는 경우에 보통 이게 그 다 수학 계산 공식이 있습니다. 직접 사람이 사는 민가에 떨어질 확률은 10% 안 돼요. 사람이 없는 뭐 서울마을 주차장, 도로 뭐 이런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떨어지는 확률이 한 300발은 아파트나 건물에 떨어질 겁니다. 나머지는 좀 산에 떨어지고 논에 떨어지고 막 그럽니다. 명중률이 없어서. 근데 아파트에 떨어졌다 해도 우리가 연평도 포사격 때 보면 북한 포탄이 그 위력이 너무 낮아가지고, 그래서 아파트에 쏜다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북한에서 포를 다 이렇게 꺼내놓고 쏠 준비할 때 당연히 우리가 사이렌 울려서 대피하세요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가만히 있을 수는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처음 보는 장면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대피하면 되는데, 지하 주차장만 들어가도 너무 안전하고, 그리고 심지어 저는 그 아파트 같은 데는 보통 안방 화장실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절대 외벽을 못 뚫고 들어옵니다. 하나만 뚫고 들어오고. 그래서 북한이 만약에 선제 공격해도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인민 피해는 아주 적다. 대신 북한은 아니 뭐 포부대가 묵사발이 나가지고 뭐 거의 회복 불능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16,000발에 떨지 마십시오. 절대 16,000발이 날아올 일도 없고 수천 발이 날아왔다 쳐도 인명피해는 100명도 절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예. 근데 뭐 가령 오히려 뭐 한 10문 정도, 한 개 대대 정도로 싹 꺼내서 훈련하는 척 하다가 쏘면 오히려 그게 피해가 더 클 수가 있어요. 그땐 방심하니까. 예. 그게 더 위험한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예. 그리고 서울에 쐈다는 거는 전면전입니다. 그쵸. 그냥 나라 사라질 각오하고 하는 그렇죠. 거니까. 그때는 뭐 서로 죽고 이판사판으로 붙기 때문에 그거를 서울에 못 쏜다고 생각합니다. 뭐 도발해봤자 전방에서 몇 발 가지고 도발하겠죠. 예. 특히 요즘에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했지 않습니까? 그 문재인 정부하고 또 달리 이건 한 발 맞으면 우린 뭐 진짜 야 참으라 이런 정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큰 피해를 감수하고 해야 되는데 그럴 배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이게 약간 좀 너무 과장됐다. 북한에서 뭔가 이렇게 뭐 화력이라든지 뭐 발사한 무리가 있는 피해라든지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네요, 사실. 저는 제가 우리나라에서 탈북민들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기도 한데 탈북민들 다 군에 복무하고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포부대 제가 예비역 장교지만은 제가 근무할 때 썼던 포가 1942년도에 생산된 포입니다. 그래서 이게 포탄 날아갈까 걱정하면서 있었는데 네. 전차도 굴러올지 말지 모릅니다. 계속 갱도에다 처박아 놓고 있어가지고요. 전차부터 내려오다가 분명히 이제 떨컥떨컥 고장나요. 그러니까 가만 놔둬도 분기선까지 못 나옵니다. 후방에서 나오는데. 전차부대 한 대 막히면 또 뒤에 딱 서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 우크라이나에서도 키예프로 들어가던 러시아 부대가 뭐 몇 대, 앞뒤 몇 대를 그 드론 부대가 공격하니까 쭉 줄 서가지고 밖에서 그 하루 넘게 시간 소모하지 않습니까? 북한은 우리가 타격 안 해도 고장나서 멈춰설 것이고 또 중요하게는 북한은 산지가 많아가지고 전방으로 나오는 다리가 몇 개 없습니다. 그것만 이렇게 부셔놔도 북한이 도하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이게 도하 장비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걔들은 도하 장비가 없어요. 그 도하 장비 설사 겨우 맞췄다 해도 거기다 또 미사일 한 방 갈기 내면 일단 나올 수가 없어요. 너무 없을 수 없겠네요. 예, 없습니다. 예. 뭐 도로만 몇 개 막으면 끝입니다. 예, 기계화 부대는. 뭐 벌방이 있는 지역은 막 이쪽도 나오고 하는데 한반도로 나올 수 있는 게 딱 제한돼 있거든요. 그 개성 축선하고 뭐 저쪽이 의정부 쪽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그쪽 나오는 길만 딱 폭격해버리고 막아놓으면 못 나옵니다. 그리고 못 나올 뿐더러 전방에 있는 부대가 보급을 받아야 싸우든지 먹고 살든지 할 텐데 그렇죠. 그것만 막아놓으면 굶어 죽을걸요 아마. 뭐 비축한 쌀도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래서 북한은 뭐 전면전 하는데 사실 능력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9.19 군사 합의가 철회되면서 북한이 이제 군사 분계선 근처에 무력 전진 배치를 한다. 뭐 이렇게 대대적으로 발표하기도 했어요.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위협적인 수준인지 이 북한의 무기 체계 과연 어떨까요? 아니 오죽하면 세계 2위의 군사 강국도 북한 무기 못 얻어서 쩔쩔매지 않습니까? 이번에 포탄과 미사일을 북한으로부터 받아가기 위해서 북한하고 가까워진 건데 재래식 무기의 그 준비 태세와 어떤 후속 군수 지원 능력에 있어서 북한은 엄연한 군사 강국이다. 약간의 과장을 덧붙이자면은 이게 미국에서 나온 CSIS나 랜드 연구소 보고를 기준으로 하면은 공식적으로 북한은 포병력에 있어서 세계 3위로 돼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허수가 좀 상당히 있다고 봐요. 구형 노후화된 어떤 그 포병 전력까지 다 포함된 거기 때문에. 그러나 형식적이지만은 세계 3위의 포병 전력이라고 분명히 그 미국 보고서에 나와 있고, 재작년부터 김정은 위원장이 군수공업 그 생산 공장 이런 데를 굉장히 많이 시찰해서 생산을 독려하면서 특히 작년의 경우에는 그 군수공업의 일꾼들, 이게 북한의 제2 경제권이라 그러거든요. 거기서 초대형 방사포를 개발해가지고 증정식을 가졌다. 30문을 인민군에 증정을 하는 그 증정식에 김정은 위원장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을 나왔는데 거기서 쓴 논문이 현대전에서 포병력에 대하여. 포병이에요. 요즘 그러고 보니까 나폴레옹 영화가 개봉했는데 나폴레옹이 포병이죠.
그래서 이 최근에 초대형 방사포 또는 기존 자주포의 그 포탄 성능 계량이 이게 사거리 연장탄이라 그래서 대개 40km까지 나가요. 이 사거리를 늘리는 거죠. 그 다음에 포탄에 GPS 유도 키트를 달아서 정밀하게 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성장이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북한이 드론을 또 지금 눈을 뜬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에 우리가 5대가 넘어왔을 때 못 잡았잖아요. 이런 무기들이 전방에 배치될 거나 증강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난달에 북한에서 우리가 군사합의 무력화하니까 북한이 이제 신형 장비를 증강 배치하겠다 이런 발표가 나왔던 걸 봤을 때 앞으로 어떤 그 북한의 재래식 포병 전략 위주로 해서 전진 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건 우리 서울의 방어, 수도권 방위에 있어서 가장 지금 중요한 현안입니다. 안 그래도 이게 국회인가 국감에서 한번 나왔던 이슈인 것 같긴 한데, 북한의 장사정포 16,000발이 뭐 동시에 대한민국을 타격하면은 이걸 과연 우리가 잘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질문이 한번 나왔던 것 같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 아니 그런데 이게 이런 대량의 포탄 사격이 있을 때 이번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잘 보셨겠습니다만은 못 막거든요. 이스라엘은 이제 아이언돔이라 그래가지고 여태까지 하마스가 쓴 로켓을 거의 다 요격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동영상 하나 유튜브에 있는데, 결혼식장 파티에서 하객들이 맥주를 마시면서 베란다에 나와가지고 하마스가 발사한 로켓탄을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요격하는 거를 밤에 맥주 마시면서 보는 장면도 나와요. 마치 약간 폭주 터지는 걸 본 듯이. 그래서 거의 철벽 방어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거는 10발, 20발, 많아야 100발 쏠 때 얘기고, 이번에 하마스가 5,000발을 쐈어요. 맞아요. 아무 소용없어. 아이언돔이고 뭐고 아무 소용없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작은 전쟁을 갖고 자만을 한 거야. 우리가 지금 북한의 포병에 대해 가지고 방어를 한다는 건 저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서울은 넓고, 거기에다가 하마스보다도 북한 포병은 비교가 안 되는 양적, 질적 우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한국형 아이언돔을 지금 우리 군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나 그거 개발해서 언제 나올지도 모를 뿐더러 나온다 할지라도 그걸로 북한의 포병을 로켓포를 다 방어하려면은 이게 이제 제가 국회의원 할 때 계산을 해봤는데 서울의 절반을 아이언돔 포대를 배치해야 방어가 돼요. 불가능하네요. 그러면 절반을 다 배치하고. 서울의 절반을 어떻게 떼줘. 그러니까요. 그리고 천문학적 재원이 소요되거든요. 그거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방어가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군이 그 북한하고의 포병 대화력전이라고 하는데, 이 기본 개념은 뭐냐 하면은 북한의 로켓포가 날라올 때 대포병 레이더 ANTPQ라는 대포병 레이더로 이걸 갖다가 포착하면 날아오는 포물선의 속도와 포물선의 궤도가 계산이 돼요. 그래서 발사 위치를 잡아가지고 그 위치에 우리가 미사일이나 전투기에서 쏘는 그 제이담이라고 하는 합동 직격탄, 막 갱도를 뚫고 들어가는 이런 거나, 아니면 우리 자주포를 발사해서 그 포를 발사한 원점 타격을 하는 게 기본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초기에 몇 발은 얻어 맞아야지 그 대포를 마비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초전에는 불리한 것이죠. 우리 서울이 휴전선 가까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방어 개념이 돼 있지, 이렇게 요격 개념으로 돼 있는 게 아니에요. 16,000발을 공중에서 동시에 어떻게 요격합니까? 1시간에 떨어질 수 있는 수량이 16,000발이에요. 맞아요. 네. 근데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는 게, 그 북한의 장사정포가, 로켓포가 위협적인 건 사실이지만은 대부분 탄도 중량이 작아가지고 대부분 아파트 벽을 뚫질 못합니다. 그래요? 그건 일부 소수의 그 포탄의 경우에나 이제 위력이 강한데, 지금까지 전방에 배치된 북한의 장사정포는 우리가 잘 대피하고 대비만 하면 피해는 있겠지만 그렇게 공포스러운 존재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대구경 방사포나 신형 무기가 배치되면 그때 문제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건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포착해야지 무조건 뭐 불바다, 무조건 뭐 뚫리면 다 죽는 걸로 이렇게만 너무 비관적으로 인식할 필요는 없다. 그 점 강조해 드립니다. 우리나라도 잘 이런 걸 요격하기 위해서 한국의 아이언돔이 100% 방어는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방어 체계를 갖춰가면은 막을 수 있는다든지 아니면은 발사했을 때 또 거기를 타격한다든지 그런 전략을 쓸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포병이 거의 다 전방에 전진 배치돼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추세가 뭐냐 하면은 조금 탐지가 어려운 게 산의 후사면 네, 주로 배치가 돼서 보이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전쟁 때는 이게 갱도를 통해 산 앞쪽으로 나오는 겁니다. 후사면에서 앞쪽으로 이동해서 발사하고 다시 은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탐지가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렵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갱도를 뚫어서 나오려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건설공사도 뭐 엄청나게 해야겠지만 이 갱도 운영하는 포가 습기가 잘 찹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 말처럼 그렇게 뭐 신기한 건 아니에요. 갱도 같은데 포와 포탄은 성능이 습기에 금방 저하되거든요. 그렇겠네요. 그게 통풍이 안 되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갱도 안에 밀폐된, 은폐된 것은 가끔 이렇게 꺼내서 말려줘야 돼요. 정비를 자주 해줘야 되고. 그런 게 이제 우리 정보 활동에 포착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만만치 않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너무나 극대화된 뭐 엄청난 위협이다 그렇게 느끼는 것도 약간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특별히 뭐 현재 와가지고 더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 우리 안보에 너무 좀 공포나 이런 감정적인 걸 개입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면서 또 그에 맞게 대비를 하는 거지. 세상에 완벽한 대비라는 건 없어요. 그렇죠. 네, 그건 환상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가장 크게 당면한 적은 북한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북한과 약간 공군력 비교 관점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그 정도로만 해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비교도 안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게임이 안 돼요, 북한은. 북한은 네. 게임이 안 되고 특히 장비도 장비지만 조종사가 우리나라 조종사가 그러니까 이 항공기 조종이라는 거는 조종한 시간만큼 그 기량이 늘도록 돼 있어요. 우리나라 조종사들이 이거야말로 진짜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제가 보는데 우리나라 조종사들이 500시간을 예를 들어서 조종을 한다. 그러면 대략 대위 고참쯤 돼요. 중참이나 고참. 북한은 평생 가야 500시간 조종해볼까 말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시간도 안 되고 그다음에 항공기가 북한은 뭐 900대인가 있는데 이거 미그 23 그것도 오래된 거거든요. 그거 50대인가를 제외하고는 다 그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전투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장비도 그렇고 기량 면에서도 그렇고 우리한테는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에이스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왜 그 전투기 에이스라 그래가지고 2차 세계대전 때 뭐 6대인가를 격추시키면 에이스가 되고 뭐 그런 건데 지금 오늘날에는 4대인가 이렇게 격추를 시키면 에이스가 되는데 아마 북한하고 우리가 싸우게 되면 우리나라 조종사들은 전부 다 에이스가 될 거예요. 그런데 북한을 무시하지 못하는 게 왜 그러면 북한이 이런 구형 전투기들을 유지를 할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야 혹시 쟤네들이 가미가제처럼 자살폭탄처럼 그래서 옛날 2차 세계대전처럼 자기네 조종사들한테 동무 뭐 민족을 위해서 장렬히 희생하셔 뭐 이래가지고 비행기에 폭탄 2개 싣고 기름 잔뜩 넣고 우리나라 기지에 달려들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차피 미사일도 쏘고 비행기도 날리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한두 대라도 도착을 하면 골치 아픈 거고 혹시라도 그 비행기 안에 화학무기라든지 그 화학무기라는 거는 신경작용제가 있고 뭐 생물학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경작용제나 이런 그 질식 하는 이런
호흡기 이런 거를 해서 비행장을 오염시킴으로 해서 비행장의 운영을 못하게 하는 게 있어요. 혹시 그런 목적으로 쓰려고 하는 게 아닌가. 또 실제로 북한이 기존의 항공기를 무인화해가지고 한다는 그런 소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끝까지 무시하면 안 된다. 북한은 비행기 활주로도 지하로 만들었어요. 그 스타워즈에 왜 나오면 왜 산에 이렇게 활주로가 휙 나. 그쪽은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하마스가 뭐 지하 땅굴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확실히 좀 군사력은 비교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좀 긴장을 하고 있어야겠네요. 어떤 식으로 이제 공격해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중국과 대만의 전쟁이 일어나면은 많은 군사학자들이 그 약간 중국이 이 주한미군의 참전을 방해하기 위해서 북한을 이용해서 약간 남침을 할 것이다. 그런 전망을 하기도 하거든요. 최근에 약간 하마스도 급작스럽게 또 이스라엘을 공격한 그런 사례도 있고, 갑자기 그렇게 북한이 남한을 침공하면은 우리 군은 잘 막아낼 수 있을까요? 우선 북한이 중국의 사주를 받아서 남한을 공격할 그런 시대는 저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하고 대만의 어떤 사태가 벌어지면 아마 북한 입장에서는 좋은 여건이라고 생각해서 특히 이제 뭐 주한미군이 다른 데로 전환이 된다든지 또는 우리가 뭐 다른 데에 또 관심을 갖게 된다면은 그런 그 모험을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그런 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막아낼 수가 있는데 지금 뭐 북한이 했던 그 지뢰 도발, 또 천안함 공격, 또 연평도 포격 이런 것들은 사실은 사전에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했을 때 북한에 응징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적절한 선에서 응징하는 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우리하고 포격전을 하면 결국은 누가 더 많이 손해 봅니까? 그러니까 피해는 북한이 많이 보겠죠. 그런데 네. 북한은 북한에는 롯데타워 같은 게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초현대식 건물이 하나 무너지고 북한은 100년 된 건물이 하나 무너지면 우리가 더 손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저도 그 북한을 하여튼 속 시원하게 혼내주고는 싶은데 이게 영원한 과제예요. 그래서 북한이 이제 요거를 악용을 해서 이제 이러는데 이러다가 걷잡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날까봐 저로서는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저는 이제 저도 이제 민간인이 됐으니까. 네네. 그리고 더더군다나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너무 과신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엉뚱한 과신을 갖고 그런 그 도발을 하지 않을까. 북한이 도발을 하는 경우는 남남 갈등을 조성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보복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화하고 싶을 때도 도발을 해요. 그러니까 긴장을 조성해서 우리로 하여금 야, 왜 그렇게 난리야? 라고 말을 걸게끔 하는. 그러니까 초등학생. 그렇죠. 똑같죠. 네네네. 그래서 그런 성향이 있어서 우리가 이게 굉장히 하여튼 곤란한 그런 상황에 있어서 하여간 속 시원히 때려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여태까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답은 하여튼 북한이 우리한테 함부로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약간 국감에서도 나온 이슈 같긴 한데 북한의 그 장사정포 이게 16,000발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뭐 대한민국을 타격하면은 우리 군은 이거 잘 방어할 수 있을까요? 정확한 숫자는 뭐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요. 장사정포가 한 300여 문 있고
걔네들 다련장이라고 그래서 로켓이 있어요. 그래서 뭐 시간당 10,000발을 쏠 수 있다. 뭐 이렇게 단순 계산으로 네네. 이렇게 나오는데, 통상 이제 장사정포 같은 경우에 1분에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뭐 3분의 1발을 쏘든가 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300문이 있는데 3분의 1발이고 1시간이면은 뭐 한 문당 20발이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얼마, 그다음에 다른 장 몇 발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 중에서 몇 발만 떨어져도 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파편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폭압 효과가 있어요. 폭발이 일어나면서 나오는 압력. 우리 인간은 소리로 듣는데 거기서 오는 압력으로 인해서 우선 창문이란 창문이 다 깨져요. 그리고 화재가 날 확률도 높아요. 그러면 화재가 한 군데 나면 모르지만 서너 군데만, 그러니까 뭐 1시간 동안 10,000발이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단 100발만 떨어져도 그 중에서 뭐 한 5발만 불이 난다고 하더라도, 뭐 차량을 맞으면 차량이 폭발하면서 불이 날 거 아닙니까? 그 불이 또 옆으로 번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등등, 그 다음에 유리창이 다 깨지고 또 거기에 따른 통신망이 두절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거는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언돔 같은 그런 최후 방어 무기가 있어야 된다, 소용이 없다, 이런 논쟁이 많은데, 제 생각에는 발전시 에너지, 전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전소들, 그다음에 발전을 위한 뭐 그 시설들, 병원, 이러한 그 시설들의 문화재도 저는 보호할 가치가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건 우리 한국 사람의 영혼이기 때문에 이런데 교통,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데에는 아이언돔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이언돔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 레이더하고 이제 미사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늘을 보고 있다가 이 탄이 날라오면 지가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래 방어하려고 하는 곳이 아니면 그냥 떨어지게 놔둬요. 그리고 자기가 방어하려고 하는 데에는 2발씩 쏴서 격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주로 이제 뭐 한강 한가운데 탄이 떨어진다. 그러면 그거 굳이 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는 밀집돼 있으니까 서울을 다 방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런 위협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북한이 핵무기 이전에 화학무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신경작용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만약에 그런 그 신경작용제나 또는 그 머스터드 가스라고 그래요. 1차 세계대전 때 썼던 그런 거, 그런 화학무기를 쓰거나 하면은 피해가 이거 뭐 몇백 발로도 큰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탄저균도 있고. 그래서 북한이 그동안 참 우리한테 몹쓸 준비를 많이 해왔어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우리가 이렇게 세부적인 것까지 생각을 좀 등한시했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는 그런 것까지도 좀 신경을 써서 전 국민이 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안보에 좀 이렇게 관심을 안 갖는 이런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안보에 대해서도 관심 갖고, 제가 늘 주장하는 거는 민간인이 전쟁을 상상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지진을 대비해서 각자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9.19 군사합의가 철회되면서 북한이 군사 분계선에 이제 무력 전진 배치 뭐 한다고 앞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과연 어느 정도 좀 우리한테 위협이 될 수 있을지 북한의 무기 수준 어떨까요? 북한 무기 수준은 핵을 빼면, 근데 핵 있는 국가와 재래식 무기를 가진 국가는 비교 대상이 아니죠. 핵 있는 국가가 무조건 이깁니다. 네네. 뭐 중국에 가령 핵이 없고 북한에 핵이 있다 그러면 전쟁하면 북한이 무조건 이기는 거죠. 그래서 이 군사력 비교를 말했을 때는 우리가 핵을 빼고 얘기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네, 그래서 핵은 빼고 얘기하겠습니다. 네. 항상 이러면 댓글들이 북한은 핵 있잖아 이러는데 핵을 변수로 하면 사실 우리가 군사력에다가 돈을 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핵 만들면 끝인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재래식 무기 가지고 얘기하는데 북한에서 갖고 있는 재래식 무기가 쓸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근데 우리 연평도 때 봤지 않습니까? 포탄 날아오다가 절반이 바다에 쳐박고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최정예 부대를 골라서 쐈는데 아니 무슨 건물을 맞추라는 것도 아니고 12km 당연히 사정거리 아닙니다. 앞에 있는 섬을 하나 맞추라고 했는데 그것도 못 맞추고 180발 쐈는데 90발이 바다에 떨어졌거든요. 그 정도 수준인데 물론 이건 포탄 문제가 큽니다. 포탄을 생산해 놓고 이게 포탄은 온도 습기 보장을 잘 해줘야 됩니다. 근데 전기가 없으니까 습기 다 찼으니까 장약에 습기가 찬 거예요. 지금도 아마 그럴 겁니다. 전기가 없어요. 그래서 신형 무기가 우리가 열병식 매년 하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나왔을 때 보면 쓸만한 게 있습니까? 없단 말이죠. 그 이상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갑자기 미국의 정찰기 프레데터 닮은 그런 무인기도 북한에 공개했는데 껍데기는 만들 수 있는데 과연 성능이 얼마 나오냐. 미국의 그런 정찰기는 비싸요. 우리도 글로벌 호크 이런 거 하나 사오면 3억 달러 이상 줘야 될 겁니다. 그게 그만큼 안에는 최첨단 반도체 고도의 기술력인데 북한은 인공위성에도 1번째 우리가 인터넷에서 살 수 있는 카메라를 다는 나라가 그 무인기가 제 성능 나올까 싶습니다. 물론 전번에 서울 상공 한번 날아왔다가 우리가 난리가 난 적이 있죠. 맞아요. 네. 네. 근데 그거를 우리가 대비를 안 해서 그렇지 그게 신형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솔직히 여기도 우리가 마음 먹으면 대학생들이 1,000만 원이면 평양 찍고 오는 무인기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부품 중국에다 사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맨날 유튜브 나오는 게 김정은 없어지면 통일되지 않습니까? 김정은 목숨값이 저는 3천만 원이라고 말합니다. 왜? 평양 좌표 맞추면 적어도 그 정도까지 그것도 직선 날아가는 게 아니고 직선 날아가면 여기서 법에 저촉되거든요. 서해를 이렇게 꺾어가지고 남포 쪽으로 평양 날아가면 북한은 잡을 능력이 없습니다. 북한이 갖고 있는 탐지기가 70년대 러시아에서 소련에서 들여온 탐지기인데 무슨 17, 배 19 이런 식으로 배로 나가는데 그게 고공용이 있고 그다음 저공용이 있는데 저공용 이 무인기는 워낙 낮으니까 탐지를 못해요. 그럼 김정은이가 명절 때 열병씩 나왔는데 거기다 폭탄 한 2-3개 달고 들어가서 주석단에 냈다 꽂히면 김정은 죽지 않습니까? 밤이니까 육안으로도 확인 안 되고 김일성 광장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육안도 확인 안 되고 소리도 확인 안 돼요. 뒤에 와서 꽝 터뜨리면 김정은 죽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3천만 원. 누구나 한국에서 마음 먹으면 김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드론 날아왔다 해서 와 되게 신형이네? 절대 겁먹을 필요 없죠. 우리는 그런 거 찍어낸다 그러면 사실 100만 개도 찍어낼 수 있는 나라인데 안 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신형이 옛날 고물포가 있겠고 전차는 넘어올 일이 없어요. 워낙 고장이 작고 하니까. 그리고 군용기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1980년대 러시아에서 소련에서 만든 미그 29가 가장 최신형입니다. 근데 그건 너무 낡아서 우크라이나에서도 가장 성능이 낮은 전투기가 미그 29 이렇게 꼽히거든요. 근데 북한이 그게 한 14대 정도밖에 없고 그리고 러시아제 군용기는 발동기 엔진 수명이 극단적으로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F-16, F-15 하면 한 7,000시간, 8,000시간 가동되거든요. 러시아 초기 모델은 400시간입니다. 400시간.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30년, 거의 35년 굴렸으니까 진짜 행사용으로 1년에 한 번 정도는 나라는 갈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뛰어보는 수준이지 그거 가지고
작전할 능력이 없고 김정은이 가면 그것만 보니까 그래서 미국 29 가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다녀간 비행기, 김정일이 다녀간 비행기, 김정은 이만한 빨간 간판이 3개씩이나 붙어 있죠. 가면 볼 게 그거밖에 없단 말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23, 21은 이게 59년도 60년 초반에 나온 비행기 모델입니다. 환갑 지났어요. 저는 날아다니는 게 신기하고 그래서 북한의 뭐 공군 전력도 완전히 볼 것 없고 해군 같은 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공군보다 더 처참하거든요. 그래서 해군 같은 거, 공군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나라 경제력이 반영되는 겁니다. 우리 비행기 하나 사와도 지금 몇 천억씩 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우린 돈이 있으니까 사오는데 북한은 사올 돈도 없고 개량할 돈도 없어요. 그래서 신형 무기체계 갖다 놓는다? 뭘까? 저는 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신형이 없고 다 고물밖에 없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과 대만의 전쟁이 일어나면은 많은 군사학자, 지정학자들이 주한 미군을 참전을 저지하기 위해서 북한이 약간 남침을 할 것이다 그런 전망을 많이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그렇고 갑작스럽게 이제 북한이 남침을 한다면은 우리 군이 잘 방어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잘 방어를 하고 남침을 못 할 겁니다. 아니 뭐 게임이 돼야 뭐 남침을 하든지 말든지 하죠. 요즘에 뭐 우리가 북한이 도발에 당했던 전례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몰래 와서 뒤통수 치면 아무리 뭐 타이슨이나 이렇게 권투 황제 이런 사람도 표도로 격투기 뭐 이런 길 가는데 갑자기 뒤통수 탁 때리면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 뭐 어쩔 수 없는데 돌아서서 그 다음에 뭐 혹은 뭐 앞에서 야 이제부터 내가 싸우자 이러면 게임이 안 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중국을 엄호하겠다 해서 전쟁을 일으킬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그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물론 도발은 할 수 있겠지만은 남침은 이게 전쟁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 전쟁 일어나면 우리는 김정은 체계가 첫 번째거든요. 그 내가 죽을 판인데 그럼 위험한 모험을 하겠습니까? 우리 한반도에서 최고의 부자가 누굽니까? 이재용 아니고 네. 김정은이죠. 북한 다 지 겁니다. 지 거기에다가 뭐 돈은 얼마 없지만은 이재용보다 없을 거예요. 그런데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뭐 북한의 미녀들 다 지 거고 옛날 왕처럼 살고 있는데 굳이 그런 걸 모험을 해서 그걸 버리겠다고 할까요? 저는 안 한다고 봅니다. 그 하마스가 이제 이번에 이스라엘 공격할 때 막 네. 로켓 수천 발을 막 쐈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그거를 대비를 해서 약간 이게 약간 국감에서 좀 나왔던 장면인 것 같긴 한데 북한의 장사 정보 16,000발 이게 동시에 대한민국을 타격을 하면은 우리 군은 이걸 잘 방어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건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아. 우리 국방부는 네. 항상 북한의 위협을 엄청 부풀려서 얘기합니다. 엄청 무서운 존재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뭐 그 군사 정책에 사실 그 보면 이 빙산에 비유하면 위에 조금만 보이지 않습니까? 밑에는 이만큼 큰데 우리는 그렇게 군사 정책을 펴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보이고 될수록 많이 챙겨두려고 하고 있고, 근데 북한은 밑은 요만한데 이렇게 위는 엄청 부풀려 보이려고 하는 그런, 무시 안 당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 16,000발이라는 얘기는 북한이 모든 포드를 전방에다가 배치해놓고 1시간 쏴야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서울까지 날아올 수 있는 장사정포가 우리가 다 갱도 구멍 다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뭐 그건 수십 년 봐서 잘 압니다. 360문, 그러니까 그 북한에서 대구경 포라고 하면 뭐 52mm입니다. 우리는 155mm인데 북한은 152mm 이상의 포를 말하는데 그 포가 350문. 근데 이 발사 속도가 후졌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K9 뭐 비슷한 포가 있지만은 뭐 순간에 15초에 뭐 3발 쏘고 1분에 뭐 6발 쏘고 뭐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자동 장전되고. 북한은 다 수동이에요, 몽땅. 그러니까 포 사격 분당 2발을 쏠 수 있겠나 싶은데 제가 제가 포 예비역 장교지만은 그 대구경은 제가 안 달아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포들이 분당 2발씩 뭐 쏴서 360문이 한 20발씩 쐈다 그러면 한 7,000발, 그 다음 방사포 계산해서 뭐 이래서 나온 계산이지만은 그거는 1시간 동안 우리가 북한이 포 쏘는데
손가락 빨고 있겠습니까? 잘 쏘네 하고 이렇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북한의 선제 공격을 대응하기 위해서 들인 예산이 몇십조입니다. 그걸 가상해서. 그러니까 북한이 전면전쟁 한다고 하면 가령 경도에서 포도를 다 꺼내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 방열을 딱 해가지고 교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뭐 몇 초 내에 이루어지진 않거든요. 우리 정찰 위성 정찰기 다 내리다 봅니다. 쟤들이 포 다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다 좌표를 갖고 있거든요. 딱 보고 있다가 쟤들이 그건 대통령 결심이지만은 임박했다고 하는 경우에 우리가 선제 공격도 가능합니다만 그건 대통령 결정 사안입니다만 초탄이 발사됐다 하는 순간 우리는 동시에 발사하는데 우리가 발사할 수 있는 게 뭐 포도 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저 현무 4 같은 경우는 한 발에 살을 다 메어버리는 그런 미사일 있지 않습니까? 현무 포도 들여다보고 있고 아파치가 들여다보고 있고 공군이 뜨고 해군이 다 보고 있으니까 북한은 첫 발을 쏘고 1분 안에 그 포진지가 아마 우리 포탄 한 10발씩 맞을걸요? 없어집니다. 걔들은 포 한 발 쏘고 달아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대응이 이렇게 잘 돼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1분 동안 쏠 수 있는 초탄을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1분 동안에 반격 안 받고 쏜다고 가정하는 경우에 한 3,000발은 쏠 수 있겠다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3,000발이 날아오면 그게 뭐 목표에 정확히 떨어지겠습니까? 북한의 그 포사격 명중률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북한의 포탄이 날아오는 경우에 보통 이게 그 다 수학 계산 공식이 있습니다. 네. 직접 사람이 사는 민가에 떨어질 확률은 10% 안 돼요. 사람이 없는 뭐 서울마을 주차장, 도로 뭐 이런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런데 떨어지는 확률이 한 300발은 아파트나 건물에 떨어질 겁니다. 나머지는 좀 산에 떨어지고 논에 떨어지고 막 그럽니다. 명중률이 없어서. 근데 아파트에 떨어졌다 해도 우리가 연평도 포사격 때 보면 북한 포탄이 그 위력이 너무 낮아가지고 그래서 아파트에 쏜다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북한에서 포를 다 이렇게 꺼내놓고 쏠 준비할 때 당연히 우리가 사이렌 울려서 대피하세요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가만히 있을 수는 있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처음 보는 장면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대피하면 되는데 지하 주차장만 들어가도 너무 안전하고 그리고 심지어 저는 그 아파트 같은 데는 보통 안방 화장실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절대 외벽을 못 뚫고 들어옵니다. 하나만 뚫고 들어오고. 그래서 북한이 만약에 선제 공격해도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인민 피해는 아주 적다. 대신 북한은 아니 뭐 포부대가 묵사발이 나가지고 뭐 거의 회복 불능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16,000발에 떨지 마십시오. 절대 16,000발이 날아올 일도 없고 수천 발이 날아왔다 쳐도 인명 피해는 100명도 절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예. 근데 뭐 가령 오히려 뭐 한 10문 정도, 한 개 대대 정도를 싹 꺼내서 훈련하는 척 하다가 쏘면 오히려 그게 피해가 더 클 수가 있어요. 그때는 방심하니까. 예. 그게 더 위험한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예. 그리고 서울에 쐈다는 거는 전면전입니다. 그쵸. 그냥 나라 사라질 각오하고 하는 그렇죠. 거니까. 그때는 네. 뭐 서로 죽고 이판사판으로 붙기 때문에 그거를 서울에 못 쏜다고 생각합니다. 뭐 도발해봤자 전방에서 몇 발 가지고 도발하겠죠. 예. 특히 요즘에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했지 않습니까? 그 문재인 정부하고 또 달리 이건 한 발 맞으면 우린 뭐 진짜 야 참으라 이런 정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큰 피해를 감수하고 해야 되는데 그럴 배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이게 약간 좀 너무 과장됐다. 북한에서 뭔가 이렇게 뭐 화력이라든지 뭐 발사한 무리가 있는 피해라든지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네요, 사실. 저는 제가 우리나라에서 탈북민들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기도 한데 탈북민들 다 군에 복무하고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네. 포부대 제가 예비역 장교지만은 제가 근무할 때 썼던 포가 1942년도에 생산된 포입니다. 그래서 이게 포탄 날아갈까 걱정하면서 있었는데 네. 전차도 굴러올지 말지 모릅니다. 계속 갱도에다 처박아 놓고 있어가지고요. 전차부터 내려오다가 분명히 이제 떨컥떨컥 고장나요. 그러니까 가만 놔둬도 분기선까지 못 나옵니다. 후방에서 나오는데. 전차부대 한 대 막히면 또 뒤에 딱 서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 우크라이나에서도 키예프로 들어가던 러시아 부대가 뭐 앞뒤 몇 대를 그 드론 부대가 공격하니까
쭉 줄 서가지고 밖에서 그 하루 넘게 시간 소모하지 않습니까? 북한은 우리가 타격 안 해도 고장나서 멈췄을 것이고 또 중요하게는 북한은 산지가 많아가지고 전방으로 나오는 다리가 몇 개 없습니다. 그것만 이렇게 부셔놔도 북한이 도하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이게 도하 장비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걔들은 도하 장비가 없어요. 그 도하 장비 설사 겨우 맞췄다 해도 거기다 또 미사일 한 방 갈기 내면 일단 나올 수가 없어요. 넘어올 수가 없겠네요. 예, 없습니다. 예. 뭐 도로만 몇 개 막으면 끝입니다. 예, 기계화 부대는. 뭐 벌방이 있는 지역은 막 이쪽도 나오고 하는데 한반도로 나올 수 있는 게 딱 제한돼 있거든요. 그 개성 축선하고 뭐 저쪽에 의정부 쪽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그쪽 나오는 길만 딱 폭격해버리고 막아놓으면 못 나옵니다. 그리고 못 나올 뿐더러 전방에 있는 부대가 보급을 받아야 싸우든지 먹고 살든지 할 텐데 그렇죠. 그것만 막아놓으면 굶어 죽을걸요 아마. 뭐 비축한 쌀도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래서 북한은 뭐 전면전하는데 사실 능력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9.19 군사 합의가 철회되면서 북한이 이제 군사 분계선 근처에 무력 전진 배치를 한다. 뭐 이렇게 대대적으로 발표하기도 했어요.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위협적인 수준인지 이 북한의 무기 체계 과연 어떨까요? 아니 오죽하면 세계 2위의 군사 강국도 북한 무기 못 얻어서 쩔쩔매지 않습니까? 이번에 포탄과 미사일을 북한으로부터 받아가기 위해서 북한하고 가까워진 건데 재래식 무기의 그 준비 태세와 어떤 후속 군수 지원 능력에 있어서 북한은 엄연한 군사 강국이다. 약간의 과장을 덧붙이자면은 이게 미국에서 나온 CSIS나 랜드 연구소 보고를 기준으로 하면은 공식적으로 북한은 포병력에 있어서 세계 3위로 돼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허수가 좀 상당히 있다고 봐요. 구형 노후화된 어떤 그 포병 전력까지 다 포함된 거기 때문에. 그러나 형식적이지만은 세계 3위의 포병 전력이라고 분명히 그 미국 보고서에 나와 있고, 재작년부터 김정은 위원장이 군수공업 그 생산 공장 이런 데를 굉장히 많이 시찰해서 생산을 독려하면서 특히 작년의 경우에는 그 군수공업의 일꾼들, 이게 북한의 제2 경제권이라고 그러거든요. 거기서 초대형 방사포를 개발해가지고 증정식을 가졌다. 30문을 인민군에 증정을 하는 그 증정식에 김정은 위원장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을 나왔는데 거기서 쓴 논문이 현대전에서 포병력에 대하여. 포병이에요. 요즘 그러고 보니까 나폴레옹 영화가 개봉했는데 나폴레옹이 포병이죠. 그래서 이 최근에 초대형 방사포 또는 기존 자주포의 그 포탄 성능 계량이 이게 사거리 연장탄이라 그래서 대개 40km까지 나가요. 이 사거리를 늘리는 거죠. 그 다음에 포탄에 GPS 유도 키트를 달아서 정밀하게 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성장이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북한이 드론을 또 지금 눈을 뜬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에 우리가 5대가 넘어왔을 때 못 잡았잖아요. 이런 무기들이 전방에 배치될 거나 증강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난달에 북한에서 우리가 군사합의 무력화하니까 북한이 이제 신형 장비를 증강 배치하겠다 이런 발표가 나왔던 걸 봤을 때 앞으로 어떤 그 북한의 재래식 포병 전력 위주로 해서 전진 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건 우리 서울의 방어, 수도권 방위에 있어서 가장 지금 중요한 현안입니다. 안 그래도 이게 국감에서 한번 나왔던 이슈인 것 같긴 한데, 북한의 장사정포 16,000발이 뭐 동시에 대한민국을 타격하면은 이걸 과연 우리가 잘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질문이 한번 나왔던 것 같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 아니 그런데 이게 이런 대량의 포탄 사격이 있을 때 이번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잘 보셨겠습니다만은 못 막거든요. 이스라엘은 이제 아이언돔이라 그래가지고 여태까지 하마스가 쓴 로켓을 거의 다 요격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동영상 하나 유튜브에 있는데, 결혼식장 파티에서 하객들이 맥주를 마시면서 베란다에 나와가지고
하마스가 발사한 로켓탄을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요격하는 거를 밤에 맥주 마시면서 보는 장면도 나와요. 마치 약간 폭주 터지는 걸 본 듯이. 오. 그래서 거의 철벽 방어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거는 10발, 20발, 많아야 100발 쏠 때 얘기고 이번에 하마스가 5,000발을 쐈어요. 맞아요. 아무 소용없어. 아이언돔이고 뭐고 아무 소용없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작은 전쟁을 갖고 자만을 한 거야. 우리가 지금 북한의 포병에 대해 가지고 방어를 한다는 건 저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서울은 넓고 거기에다가 하마스보다도 북한 포병은 비교가 안 되는 양적, 질적 우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한국형 아이언돔을 지금 우리 군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나 네. 그거 개발해서 언제 나올지도 모를 뿐더러 나온다 할지라도 그걸로 북한의 포병을 로켓포를 다 방어하려면은 이게 이제 제가 국회의원 할 때 계산을 해봤는데 서울의 절반을 아이언돔 포대를 배치해야 방어가 돼요. 불가능하네요. 그러면 절반을 다 배치. 서울의 절반을 어떻게 떼줘? 그러니까요. 그리고 천문학적 재원이 소요되거든요. 그거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방어가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군이 그 북한하고의 포병 대화력전이라고 하는데 이 기본 개념은 뭐냐 하면은 북한의 로켓포가 날라올 때 대포병 레이더 ANTPQ라는 대포병 레이더로 이걸 갖다가 포착하면 날아오는 포물선의 속도와 포물선의 궤도가 계산이 돼요. 그래서 발사 위치를 잡아가지고 그 위치에 우리가 미사일이나 전투기에서 쏘는 그 제이담이라고 하는 합동 직격탄, 막 갱도를 뚫고 들어가는 이런 거나 아니면 우리 자주포를 발사해서 그 포를 발사한 원점 타격을 하는 게 기본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초기에 몇 발은 얻어 맞아야지 그 대포를 마비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초전에는 불리한 것이죠. 우리 서울이 휴전선 가까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방어 개념이 돼 있지, 이렇게 요격 개념으로 돼 있는 게 아니에요. 16,000발을 공중에서 동시에 어떻게 요격합니까? 1시간에 떨어질 수 있는 수량이 16,000발이에요. 맞아요. 네. 근데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는 게, 그 북한의 장사정포가 로켓포가 위협적인 건 사실이지만은 대부분 탄두 중량이 작아가지고 대부분 아파트 벽을 뚫질 못합니다. 그래요? 그건 일부 소수의 그 포탄의 경우에나 이제 위력이 강한데 지금까지 전방에 배치된 북한의 장사정포는 우리가 잘 대피하고 대비만 하면 피해는 있겠지만 그렇게 공포스러운 존재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대구경 방사포나 신형 무기가 배치되면 그때 문제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건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포착해야지 무조건 뭐 불바다, 무조건 뭐 뚫리면 다 죽는 걸로 이렇게만 너무 비관적으로 인식할 필요는 없다. 그 점 강조해 드립니다. 우리나라도 잘 이런 걸 요격하기 위해서 한국의 아이언돔이 100% 방어는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방어 체계를 갖춰가면은 막을 수 있는다든지 아니면은 발사했을 때 또 거기를 타격한다든지 그런 전략을 쓸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포병이 거의 다 전방에 전진 배치돼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추세가 뭐냐 하면은 조금 탐지가 어려운 게 산의 후사면 네, 주로 배치가 돼서 보이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전쟁 때는 이게 갱도를 통해 산 앞쪽으로 나오는 겁니다. 후사면에서 앞쪽으로 이동해서 발사하고 다시 은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탐지가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렵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갱도를 뚫어서 나오려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건설공사도 뭐 엄청나게 해야겠지만 이 갱도 운영하는 포가 습기가 잘 찹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 말처럼 그렇게 뭐 신기한 건 아니에요. 갱도 같은데 포와 포탄은 성능이 습기에 금방 저하되거든요. 그렇겠네요. 그게 통풍이 안 되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갱도 안에 은폐된 것은 가끔 이렇게 꺼내서 말려줘야 돼요. 정비를 자주 해줘야 되고. 그런 게 이제 우리 정보 활동에 포착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만만치 않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너무나 극대화된 뭐 엄청난 위협이다 그렇게 느끼는 것도 약간 예.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특별히 뭐 현재 와가지고 더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 우리 안보에 너무 좀 공포나 이런 감정적인 걸 개입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면서 또 그에 맞게 대비를 하는 거지. 세상에 완벽한 대비라는 건 없어요. 그렇죠. 네, 그건 환상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가장 크게 당면한 적은 북한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북한과 약간 공군력 비교 관점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그 정도로만 해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비교도 안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게임이 안 돼요, 북한은. 북한은 네. 게임이 안 되고 특히 장비도 장비지만 조종사가 우리나라 조종사가 그러니까 이 항공기 조종이라는 거는 조종한 시간만큼 그 기량이 늘도록 돼 있어요. 우리나라 조종사들이 이거야말로 진짜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제가 보는데 우리나라 조종사들이 500시간을 예를 들어서 조종을 한다. 그러면 대략 대위 고참쯤 돼요. 중참이나 고참. 북한은 평생 가야 500시간 조종해 볼까 말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시간도 안 되고 그다음에 항공기가 북한은 뭐 900대인가 있는데 이거 저 미그 23 그것도 오래된 거거든요. 그거 50대인가를 제외하고는 다 그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전투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장비도 그렇고 기량 면에서도 그렇고 우리한테는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에이스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왜 그 전투기 에이스라 그래가지고 2차 세계대전 때 뭐 6대인가를 격추시키면 에이스가 되고 뭐 그런 건데 지금 오늘날에는 4대인가 이렇게 격추를 시키면 에이스가 되는데 아마 북한하고 우리가 싸우게 되면 우리나라 조종사들은 전부 다 에이스가 될 거예요. 그런데 북한을 무시하지 못하는 게 왜 그러면 북한이 이런 구형 전투기들을 유지를 할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야 혹시 쟤네들이 가미가제처럼 자살폭탄처럼 그래서 옛날 2차 세계대전처럼 자기네 조종사들한테 동무 뭐 민족을 위해서 장렬히 희생하셔 뭐 이래가지고 비행기에 폭탄 2개 싣고 기름 잔뜩 넣고 우리나라 기지에 달려들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차피 미사일도 쏘고 비행기도 날리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한두 대라도 도착을 하면 골치 아픈 거고 혹시라도 그 비행기 안에 화학무기라든지 그 화학무기라는 거는 신경작용제가 있고 뭐 생물학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경작용제나 이런 그 질식 하는 이런 호흡기 이런 거를 해서 비행장을 오염시킴으로 해서 비행장의 운영을 못하게 하는 게 있어요. 혹시 그런 목적으로 쓰려고 하는 게 아닌가. 또 실제로 북한이 기존의 항공기를 무인화해가지고 한다는 그런 소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끝까지 무시하면 안 된다. 북한은 비행기 활주로도 지하로 만들었어요. 그 스타워즈에 왜 나오면 왜 산에 이렇게 활주로가 휙 나. 그쪽은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하마스가 뭐 지하 땅굴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확실히 좀 군사력은 비교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좀 긴장을 하고 있어야겠네요. 어떤 식으로 이제 공격해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중국과 대만의 전쟁이 일어나면은 많은 군사학자들이 그 약간 중국이 이 주한미군의 참전을 방해하기 위해서 북한을 이용해서 약간 남침을 할 것이다. 그런 전망을 하기도 하거든요. 뭐 최근에 약간 하마스도 급작스럽게 또 이스라엘을 공격한 그런 사례도 있고 갑자기 그렇게 북한이 남한을 침공하면은 우리 군은 잘 막아낼 수 있을까요? 우선 북한이 중국의 사주를 받아서 남한을 공격할 그런 시대는 저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하고 대만의 어떤 사태가 벌어지면 아마 북한 입장에서는 좋은 여건이라고 생각해서 특히 이제 뭐 주한미군이 다른 데로 전환이 된다든지 또는
우리가 다른 데에 또 관심을 갖게 된다면은 그런 그 모험을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그런 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막아낼 수가 있는데 지금 뭐 북한이 했던 그 지뢰 도발, 또 천안함 공격, 또 연평도 포격, 이런 것들은 사실은 사전에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했을 때 북한에 응징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적절한 선에서 응징하는 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우리하고 포격전을 하면 결국은 누가 더 많이 손해봅니까? 일단 피해는 북한이 많이 보겠죠. 그런데 네. 북한은 북한에는 롯데타워 같은 게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초현대식 건물이 하나 무너지고 북한은 100년 된 건물이 하나 무너지면 우리가 더 손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저도 그 북한을 하여튼 속 시원하게 혼내주고는 싶은데 이게 영원한 과제예요. 그래서 북한이 이제 요거를 악용을 해서 이제 이러는데, 이러다가 걷잡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날까봐 저로서는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저는 이제 저도 이제 민간인이 됐으니까. 네네. 그리고 더더군다나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너무 과신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엉뚱한 과신을 갖고 그런 그 도발을 하지 않을까. 북한이 도발을 하는 경우는 남남 갈등을 조성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보복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화하고 싶을 때도 도발을 해요. 그러니까 긴장을 조성해서 우리로 하여금 야, 왜 그렇게 난리야? 라고 말을 걸게끔 하는. 그러니까 초등학생. 그렇죠. 똑같죠. 네네네. 그래서 그런 성향이 있어서 우리가 이게 굉장히 하여튼 곤란한 그런 상황에 있어서 하여간 속 시원히 때려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여태까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답은 하여튼 북한이 우리한테 함부로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약간 국감에서도 나온 이슈 같긴 한데, 북한의 그 장사정포, 이게 16,000발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뭐 대한민국을 타격하면은 우리 군은 이거 잘 방어할 수 있을까요? 정확한 숫자는 뭐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요. 장사정포가 한 300여 문 있고, 걔네들 다련장이라고 그래서 로켓이 있어요. 그래서 뭐 시간당 10,000발을 쏠 수 있다. 뭐 이렇게 단순 계산으로 네네. 이렇게 나오는데, 통상 이제 장사정포 같은 경우에 1분에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뭐 3분의 1발을 쏘든가 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300문이 있는데 3분의 1발이고 1시간이면은 뭐 한 문당 20발이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얼마, 그다음에 다른 장 몇 발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 중에서 몇 발만 떨어져도 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파편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포갑 효과가 있어요. 폭발이 일어나면서 나오는 압력. 우리 인간은 소리로 듣는데 거기서 오는 압력으로 인해서 우선 창문이란 창문이 다 깨져요. 그리고 화재가 날 확률도 높아요. 그러면 화재가 한 군데 나면 모르지만 서너 군데만, 그러니까 뭐 1시간 동안 10,000발이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단 100발만 떨어져도 그 중에서 뭐 한 5발만 불이 난다고 하더라. 뭐 차량을 맞으면 차량이 폭발하면서 불이 날 거 아닙니까? 그 불이 또 옆으로 번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등등. 그다음에 유리창이 다 깨지고 또 거기에 따른 통신망이 두절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거는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언돔 같은 그런 최후 방어 무기가 있어야 된다, 소용이 없다 이런 논쟁이 많은데 제 생각에는 발전시 에너지, 전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전소들, 그다음에 발전을 위한 뭐 그 시설들, 병원, 이러한 그 시설들의 문화재도 저는 보호할 가치가 있다.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건 우리 한국 사람의 영혼이기 때문에 이런데 교통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데에는 아이언돔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이언돔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 레이더하고 이제 미사일로 구성이 돼 있는데 하늘을 보고 있다가 이 탄이 날라오면 지가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래 방어하려고 하는 곳이 아니면 그냥 떨어지게 놔둬요. 그리고 자기가 방어하려고 하는 데에는 2발씩 쏴서 격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주로 이제 뭐 한강 한가운데 탄이 떨어진다. 그러면 그거 굳이 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는 밀집돼 있으니까 서울을 다 방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런 위협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북한이 핵무기 이전에 화학무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신경작용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만약에 그런 그 신경작용제나 또는 그 머스터드 가스라고 그래요. 1차 세계대전 때 썼던 그런 거. 그런 화학무기를 쓰거나 하면은 피해가 이거 뭐 몇백 발로도 큰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탄저균도 있고. 그래서 북한이 그동안 참 우리한테 몹쓸 준비를 많이 해왔어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우리가 이렇게 세부적인 것까지 생각을 좀 등한시했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는 그런 것까지도 좀 신경을 써서 전 국민이 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안보에 좀 이렇게 관심을 안 갖는 이런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안보에 대해서도 관심 갖고 제가 늘 주장하는 거는 민간인이 전쟁을 상상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지진을 대비해서 각자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9.19 군사합의가 철회되면서 북한이 군사 분계선에 이제 무력 전진 배치 뭐 한다고 아까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과연 어느 정도 좀 우리한테 위협이 될 수 있을지 북한의 무기 수준 어떨까요? 북한 무기 수준은 핵을 빼면, 근데 핵 있는 국가와 재래식 무기를 가진 국가는 비교 대상이 아니죠. 핵 있는 국가가 무조건 이깁니다. 네네. 뭐 중국에 가령 핵이 없고 뭐 북한에 핵이 있다 그러면 전쟁하면 북한이 무조건 이기는 거죠. 그래서 이 군사력 비교를 말했을 때는 우리가 핵을 빼고 얘기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네, 그래서 핵은 빼고 얘기하겠습니다. 네. 항상 뭐 이러면 댓글들이 북한은 핵 있잖아 이러는데 핵을 변수로 하면 사실 우리가 군사력에다가 돈을 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핵 만들면 끝인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재래식 무기 가지고 얘기하는데 북한에서 뭐 갖고 있는 재래식 무기가 쓸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뭐 근데 우리 연평도 때 봤지 않습니까? 뭐 포탄 날아오다가 절반이 바다에 쳐박고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최정예 부대를 골라서 쐈는데 아니 무슨 건물을 맞추라는 것도 아니고 12km 당연히 사정거리 아닙니다. 앞에 있는 섬을 하나 맞추라고 했는데 그것도 못 맞추고 180발 쐈는데 90발이 바다에 떨어졌거든요. 그 정도 수준인데 물론 이건 포탄 문제가 큽니다. 포탄을 생산해 놓고 이게 포탄은 온도 습기 보장을 잘 해줘야 됩니다. 근데 전기가 없으니까 뭐 습기 다 찼으니까 장약이 습기가 찬 거예요. 지금도 아마 그럴 겁니다. 전기가 없어요. 그래서 신형 무기가 우리가 뭐 열병식 매년 하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나왔을 때 보면 쓸만한 게 있습니까? 없단 말이죠. 그 이상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갑자기 미국의 정찰기 프레데터 닮은 그런 무인기도 북한에 공개했는데
껍데기는 만들 수 있는데 과연 성능이 얼마 나오냐. 미국의 그런 정찰기는 비싸요. 우리도 글로벌 호크 이런 거 하나 사오면 3억 달러 이상 줘야 될 겁니다. 그게 그만큼 안에는 최첨단 반도체 고도의 기술력인데, 북한은 뭐 인공위성에도 1번째 우리가 인터넷에서 살 수 있는 카메라를 다는 나라가 그 무인기가 제 성능 나올까 싶습니다. 물론 전번에 그 서울 상공 한번 날아왔다가 우리가 난리가 난 적이 있죠. 맞아요. 네. 네. 근데 그거를 우리가 대비를 안 해서 그렇지 그게 뭐 신형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솔직히 여기도 우리가 마음 먹으면 대학생들이 1,000만 원이면 평양 찍고 오는 무인기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부품 중국에다 사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맨날 유튜브 나오는 게 김정은 뭐 없어지면 통일되지 않습니까? 김정은 목숨값이 저는 3천만 원이라고 말합니다. 왜? 평양 좌표 맞추면 적어도 그 정도까지, 그것도 뭐 직선 날아가는 게 아니고, 직선 날아가면 여기서 법에 저촉되거든요. 서해를 이렇게 꺾어가지고 남포 쪽으로 평양 날아가면 북한은 잡을 능력이 없습니다. 북한이 갖고 있는 탐지기가 70년대 러시아에서, 소련에서 들여온 탐지기인데, 뭐 배 무슨 17, 배 19 이런 식으로 배로 나가는데, 그게 고공용이 있고 그다음 저공용이 있는데, 저공용 이 무인기는 워낙 낮으니까 탐지를 못해요. 그럼 김정은이가 명절 때 10병씩 나왔는데 거기다 폭탄 한 2-3개 달고 들어가서 주석단에 냈다 꽂히면 김정은 죽지 않습니까? 밤이니까 육안으로도 확인 안 되고, 김일성 광장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육안도 확인 안 되고 소리도 확인 안 돼요. 뒤에 와서 꽝 터뜨리면 김정은 죽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3천만 원. 누구나 한국에서 마음 먹으면 김정은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드론 날아왔다 해서 와 되게 신형이네? 절대 겁먹을 필요 없죠. 우리는 그런 거 뭐 찍어낸다 그러면 사실 100만 개도 찍어낼 수 있는 나라인데 안 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신형이 옛날 뭐 고물포가 있겠고, 뭐 전차는 넘어올 일이 없어요. 워낙 고장이 작고 하니까. 그리고 군용기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1980년대 러시아에서, 소련에서 만든 미그 29가 가장 최신형입니다. 근데 그건 너무 낡아서 우크라이나에서도 가장 성능이 낮은 전투기가 미그 29 뭐 이렇게 꼽히거든요. 근데 북한이 그게 한 14대 정도밖에 없고, 그리고 러시아제 군용기는 발동기 엔진 수명이 극단적으로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F-16, F-15 하면 한 7,000시간, 8,000시간 가동되거든요. 러시아 초기 모델은 400시간입니다. 400시간.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30년, 거의 35년 굴렸으니까 진짜 행사용으로 1년에 한 번 정도는 나라는 갈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뛰어보는 수준이지, 그거 가지고 작전할 능력이 없고, 김정은이 가면 그것만 보니까, 그래서 미그 29 가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다녀간 비행기, 김정일이 다녀간 비행기, 김정은 이만한 빨간 간판이 3개씩이나 붙어 있잖아요. 가면 볼 게 그거밖에 없단 말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23, 21은 이게 59년도 60년 초반에 나온 비행기 모델입니다. 환갑 지났어요. 저는 날아다니는 게 신기하고, 그래서 북한이 뭐 공군 전력도 완전히 볼 것 없고, 해군 같은 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공군보다 더 처참하거든요. 그래서 해군 같은 거, 공군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나라 경제력이 반영되는 겁니다. 우리 비행기 하나 사와도 지금 몇 천억씩 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우린 돈이 있으니까 사오는데 북한은 사올 돈도 없고 개량할 돈도 없어요. 그래서 신형 무기체계 갖다 놓는다? 뭘까? 저는 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신형이 없고 다 고물밖에 없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과 대만의 전쟁이 일어나면은 많은 군사학자, 지정학자들이 주한 미군을 참전을 저지하기 위해서 북한이 약간 남침을 할 것이다, 그런 전망을 많이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그렇고 갑작스럽게 이제 북한이 남침을 한다면은 우리 군이 잘 방어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잘 방어를 하고 남침을 못 할 겁니다. 아니 뭐 게임이 돼야 뭐 남침을 하든지 말든지 하죠. 요즘에 뭐 우리가 북한이 도발에 당했던 전례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몰래 와서 뒤통수 치면 아무리 뭐 타이슨이나 이렇게 권투 황제 이런 사람도 표도로 격투기 뭐 이런 길 가는데 갑자기 뒤통수 탁 때리면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 뭐 어쩔 수 없는데 돌아서서 그 다음에 뭐 혹은 뭐 앞에서
야, 이제부터 내가 싸우자 이러면 게임이 안 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중국을 엄호하겠다 해서 전쟁을 일으킬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그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물론 도발은 할 수 있겠지만은 남침은 이게 전쟁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 전쟁 일어나면 우리는 김정은 제거가 첫 번째거든요. 그 내가 죽을 판인데 그럼 위험한 모험을 하겠습니까? 우리 한반도에서 최고의 부자가 누굽니까? 이재용 아니고 네. 김정은이죠. 북한 다 지 겁니다. 지 거기다가 뭐 돈은 얼마 없지만은 이재용보다 없을 거예요. 그런데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뭐 북한의 미녀들 다 지 거고 옛날 왕처럼 살고 있는데 굳이 그런 걸 모험을 해서 그걸 버리겠다고 할까요? 저는 안 한다고 봅니다. 그 하마스가 이제 이번에 이스라엘 공격할 때 막 네. 로켓 수천 발을 막 쐈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그거를 대비를 해서 약간 이게 약간 국감에서 좀 나왔던 장면인 것 같긴 한데 북한의 장사 정보 1만 6천 발 이게 동시에 대한민국을 타격을 하면은 우리 군은 이걸 잘 방어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건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국방부는 네. 항상 북한의 위협을 엄청 부풀려서 얘기합니다. 엄청 무서운 존재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뭐 그 군사 정책에 사실 그 보면 이 빙산에 비유하면 위에 조금만 보이지 않습니까? 밑에는 이만큼 큰데 우리는 그렇게 군사 정책을 펴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보이고 될수록 많이 챙겨두려고 하고 있고. 근데 북한은 밑은 요만한데 이렇게 위는 엄청 부풀려 보이려고 하는 그런 무시 안 당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 16,000발이라는 얘기는 북한이 모든 포드를 전방에다가 배치해 놓고 1시간 쏴야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서울까지 날아올 수 있는 장사정포가 우리가 다 갱도 구멍 다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뭐 그건 수십 년 봐서 잘 압니다. 360문. 그러니까 그 북한에서 대구경 포라고 하면 뭐 52mm입니다. 우리는 155mm인데 북한은 152mm 이상의 포를 말하는데 그 포가 350문. 근데 이 발사 속도가 후졌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K9 뭐 비슷한 포가 있지만은 뭐 순간에 15초에 뭐 3발 쏘고 1분에 뭐 6발 쏘고 뭐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자동 장전되고. 북한은 다 수동이에요, 몽땅. 그러니까 포사격 분당 2발을 쏠 수 있겠나 싶은데 제가 북한 제가 포 예비역 장교지만은 그 대구경은 제가 안 달아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포들이 분당 2발씩 뭐 쏴서 360문이 한 20발씩 쐈다 그러면 한 7,000발 그다음 방사포 계산해서 뭐 이래서 나온 계산이지만은 그거는 그럼 1시간 동안 우리가 북한이 포 쏘는데 손가락 빨고 있겠습니까? 잘 쏘네 하고 이렇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북한의 선제 공격을 대응하기 위해서 들인 예산이 몇십조입니다. 그걸 가상해서. 그러니까 북한이 전면 전쟁 한다 하면 가령 갱도에서 포도를 다 꺼내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 방열을 딱 해가지고 겨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뭐 몇 초 내에 이루어지진 않거든요. 우리 정찰 위성 정찰기 다 내려다봅니다. 쟤들이 포 다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다 좌표를 갖고 있거든요. 딱 보고 있다가 쟤들이 그건 대통령 결심이지만은 임박했다고 하는 경우에 우리가 선제 공격도 가능합니다만 그건 대통령 결정 사안입니다만 초탄이 발사됐다 하는 순간 우리는 동시에 발사하는데 우리가 발사할 수 있는 게 뭐 포도 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저 현무 4 같은 경우는 한 발에 살을 다 메어버리는 그런 미사일 있지 않습니까? 현무 포도 들여다보고 있고 아파치가 들여다보고 있고 공군이 뜨고 해군이 다 보고 있으니까 북한은 첫 발을 쏘고 1분 안에 그 포진지가 아마 우리 포탄 한 10발씩 맞을걸요? 없어집니다. 걔들은 포 한 발 쏘고 달아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대응이 이렇게 잘 돼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1분 동안 쏠 수 있는 초탄을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1분 동안에 반격 안 받고 쏜다고 가정하는 경우에 한 3,000발은 쏠 수 있겠다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3,000발이 날아오면 그게 뭐 목표에 정확히 떨어지겠습니까? 북한의 그 포사격 명중률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북한의 포탄이 날아오는 경우에 보통 이게 그 다
수학 계산 공식이 있습니다. 네. 직접 사람이 사는 민가에 떨어질 확률은 10% 안 돼요. 사람이 없는 뭐 서울마을 주차장, 도로 뭐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데 떨어지는 확률이 한 300발은 아파트나 건물에 떨어질 겁니다. 나머지는 좀 산에 떨어지고 논에 떨어지고 막 그럽니다. 명중률이 없어서. 근데 아파트에 떨어졌다 해도 우리가 연평도 포사기 때 보면 북한 포탄이 그 위력이 너무 낮아가지고 그래서 아파트에 쏜다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북한에서 포를 다 이렇게 꺼내놓고 쏠 준비할 때 당연히 우리가 사이렌 울려서 대피하세요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가만히 있을 수는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네네. 우리 처음 보는 장면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대피하면 되는데 지하 주차장만 들어가도 너무 안전하고 그리고 심지어 저는 그 아파트 같은 데는 보통 안방 화장실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절대 외벽을 못 뚫고 들어옵니다. 하나만 뚫고 들어오고. 그래서 북한이 만약에 선제 공격해도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인민 피해는 아주 적다. 대신 북한은 아니 뭐 포부대가 묵사발이 나가지고 뭐 거의 회복 불능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16,000발에 떨지 마십시오. 절대 16,000발이 날아올 일도 없고 수천 발이 날아왔다 쳐도 인명 피해는 100명도 절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예. 근데 뭐 가령 오히려 뭐 한 10문 정도, 한 개 대대 정도를 싹 꺼내서 훈련하는 척 하다가 쏘면 오히려 그게 피해가 더 클 수가 있어요. 그땐 방심하니까. 예. 그게 더 위험한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예. 그리고 서울에 쐈다는 거는 전면전입니다. 그쵸. 그냥 나라 사라질 각오하고 하는 그렇죠. 거니까. 그때는 네. 뭐 서로 죽고 이판사판으로 붙기 때문에 그거를 서울에 못 쏜다고 생각합니다. 뭐 도발해봤자 전방에서 몇 발 가지고 도발하겠죠. 예. 특히 요즘에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했지 않습니까? 그 문재인 정부하고 또 달리 이건 한 발 맞으면 우리는 뭐 진짜 야 참으라 이런 정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큰 피해를 감수하고 해야 되는데 그럴 배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이게 약간 좀 너무 과장됐다. 북한에서 뭔가 이렇게 뭐 화력이라든지 뭐 발사한 무리가 있는 피해라든지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네요, 사실. 저는 제가 우리나라에서 탈북민들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기도 한데 탈북민들 다 군에 복무하고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네. 포부대 제가 예비역 장교지만은 제가 근무할 때 썼던 포가 1942년도에 생산된 포입니다. 그래서 이게 포탄 날아갈까 걱정하면서 있었는데 네. 전차도 굴러올지 말지 모릅니다. 계속 갱도에다 처박아 놓고 있어가지고요. 전차부터 내려오다가 분명히 이제 떨컥떨컥 고장나요. 그러니까 가만 놔둬도 분계선까지 못 나옵니다. 후방에서 나오는데. 전차부대 한 대 막히면 또 뒤에 딱 서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 우크라이나에서도 키예프로 들어가던 러시아 부대가 뭐 몇 대, 앞뒤 몇 대를 그 드론 부대가 공격하니까 쭉 줄 서가지고 밖에서 그 하루 넘게 시간 소모하지 않습니까? 북한은 우리가 타격 안 해도 고장나서 멈춰설 것이고 또 중요하게는 북한은 산지가 많아가지고 전방으로 나오는 다리가 몇 개 없습니다. 그것만 이렇게 부셔놔도 북한이 도하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이게 도하 장비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걔들은 도하 장비가 없어요. 그 도하 장비 설사 겨우 맞췄다 해도 거기다 또 미사일 한 방 갈기 내면 일단 나올 수가 없어요. 너무 없을 수 없겠네요. 예, 없습니다. 예. 뭐 도로만 몇 개 막으면 끝입니다. 예, 기계화 부대는. 뭐 벌방이 있는 지역은 막 이쪽도 나오고 하는데 한반도로 나올 수 있는 게 딱 제한돼 있거든요. 그 개성 축선하고 뭐 저쪽이 의정부 쪽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그쪽 나오는 길만 딱 폭격해버리고 막아놓으면 못 나옵니다. 그리고 못 나올 뿐더러 전방에 있는 부대가 보급을 받아야 싸우든지 먹고 살든지 할 텐데 그렇죠. 그것만 막아놓으면 굶어 죽을걸요 아마. 뭐 비축한 쌀도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래서 북한은 전면전하는데 사실 능력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